오늘 이 자리는 광양신문 창가 24주년을 기념하여서 시장님께 우리 시의 전반적인 궁금한 부분들에서 묻고 또 시장님께서 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리가 청문회나 그런 자리가 아니만큼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좀 더 부드럽게 유하게 또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좀 더 충실하게 또 답변을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바깥에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장님부터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신문의 독자위원들께서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까지 준비했고 오셔서 정말 크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청문회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은 청문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짝 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질문 많이 해주시고 결국은 이러한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이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러한 초점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발행인부터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청문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의 어떤 정책이랄까 그런 계획들을 더 편하게 더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웃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다 직업도 다르고 또 나이의 어떤 그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색 있는 어떤 질문과 그다음에 꼭 궁금한 것들을 오늘 좀 여쭤볼 건데 그 부분을 좀 시장님께서 홍보한다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환영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질문들 준비해 왔는데요. 남은호 위원장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실은 이제 그 포항에서 내려오신 기업인들하고 좀 저녁자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제가 뭐 질문 사항에도 좀 적어놓긴 했지만은 야 동호안에 이게 규제가 풀려서 광양이 정말 부럽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자꾸 좀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하동 같은 경우에도 그 LNF가 유치가 되면서 뭐 6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했다고 플래카드를 정말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천시도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이게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저희 지역의 이런 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청년단체 회장을 할 때도 뭐 인구 유입 문제, 그 다음에 기업 유치 문제 때문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았었고 저희가 15만의 정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기업의 오너들이 광양에 거주하면서 더 많은 투자와 그 다음에 직원들을 같이 좀 보살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으면은 저희가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조지만 아마 제2회, 제3회까지 기업까지 들어오다 보면은 뭐 4조 이상이 광양의 그런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에서도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지만은 실은 기업인들, 그 다음에 NGO 단체들도 다른 지역의 기업인들, 그 다음에 모르는 상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표현을 하고 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준비 사항들 체크할 것들, 그 다음에 저희들도 기업인들이 같이 좀 호흡을 맞춰서 이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작년 제가 그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경제 영토 확장해놓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동호안 가로 닫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와놓고 보니까 실제로
산업단지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산업단지를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안의 그 투자처 전환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동호안의 입주 기업으로는 철강 관련 업종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모으고 노력을 작년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고 정부, 국회, 그다음에 관련 기관, 단체 이렇게 만나면서 작업을 쭉 해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 중앙정부가 이것을 규제로 보고 규제를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그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동호안을 방문해서 규제 해소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오는 것이 화답해가지고 포스코에서는 4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광양시와 중앙정부 노력에 대한 포스코의 하나의 호의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께서 오셔가지고 약속을 하고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 그젠가요?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포스코가 그동안에 공헌을 해온 대로 투자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할 겁니다. 접촉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켜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 율촌 산단 저기에도 전력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한전 사장 그 당시 제가 만날 때는 한전 사장이 공석이어서 부사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약속을 제대로 받아냈습니다만 그 전력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용수 공급 이것이 공장이 입지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수 문제는 뭐 그동안에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해결하고 가장 중요한 전력 문제 이걸 지금 이제 해결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한 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첫째 우리의 목표고 둘째는 인력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기업이 들어오면 그냥 당신들 알아서 채용하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하고 광양만큼 인력사업단 뭉뚱그려서 한 5개 과정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HRD 센터를 한 3개 과정 정도 운영을 해서 연간 500명 이상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미리 저희들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리튬 솔루션, 포스코 리튬 솔루션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력 공급을 하기 위한 인력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질 좋은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호안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하고 그다음에 수소 산업.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산업이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산업과 수소 산업. 이 두 가지 산업이 입지를 하게 되면 동호안이 그동안 버려진 땅에서 정말 이 기업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땅으로 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또 다른 기업들, 기존에 있던 우리 건설, 해상단지 이런 기업들이 참여할 여지가 있으면 그것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다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장에는 임산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모두가 다 함께 두루두루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 이제 전체적인 기반 조성해 가는 것이 이제 무장의 도시인데, 무장의 도시를 저기를 하는데 이제 우선 이제 저희 복지관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지금 그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래서 전번에 이제 중마동 동사무소 저기 할 때 시장님 모시고 말씀드릴 때도 건의도 이제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그 신호등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놓으니까 사고 위험률이 아주 높아요. 더군다나 이제 앞에 그 식당이 있어 놓으니까 이 무단으로 횡단하고,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이제 양쪽 끝으로 가서 이제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차들이 불법 주차, 이제 주차를 이제 많이 해놓으니까 또 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복지관 이렇게 오픈하면서부터 이제 시의 교통과 이야기하고 경찰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아마 경찰서에서, 시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그걸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신호등 간의 거리 문제라든가 중간에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거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을 했거든요. 연말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신호등도 놓고, 또 횡단보도도 놓고, 또 이제 속도도 30km 이하로 이렇게 줄여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광양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광양 장애인 복지관 앞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보면은 이제 주차하는 차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 쉽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복지관 앞에는 꼭 좀 그것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챙겨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무장애 도시 선포를 전번 장애인 날 때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무장애 도시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하는 거. 근데 이제 시에서는 그거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따르는데 이제 시장님 의지도 많이 반영이 되어 아마 그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무장애 도시를 선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무장애 도시를 이제 선포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우리 시에서 발전 계획들을 좀 어떻게 좀 가지고 가고 계시는가, 또 구상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문제는 지난번에 내가 건의를 받고 바로 불러다가 지시를 했어요. 관계 과장을 불러다가 지시를 했는데, 아까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그 신호등 간의 거리가 너무 짧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좀 그렇게 흔쾌한 반응은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어떤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한쪽 면만 보고 했다가 또 다른 쪽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활한 교통 그 순환도 필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해갖고 보고를 해라.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은 무장애 도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약자가 이런 장애인하고 어린이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장애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목표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장애인이 편한 도시는 그거는 일반인도 다 편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여수 부시장을 할 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국 장애인 체전을 했어요. 전국 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 장애 체전을 하잖아요. 그 이제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장애인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무장애 도시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장애인들 편하게 해라고 이제 제가 지시를 해서 쭉 종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보고를 받아보니까 점검을 다 해가지고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점검을 누가 했느냐 했더니 공직자들이 조를 짜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장애인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장애인 공무원들은 빠지고 장애인들로 다시 점검만을 편성해라. 그리고 다시 점검을 시켰습니다. 무려 7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싹 다 했습니다. 전부 예산을 들여서 다 고쳐라. 이게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고 중요한 것까지 경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식당을 들어가는데 아주 사소한 높이 차이 이것도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어쨌든 뭐 임시적으로 됐든 항구적으로 됐든 해라 그랬고 이제 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도 장애인들이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 중에 어디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 해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지금이 오래됐어요.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식당, 장애인들이 들어가야 할 그런 식당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 부분 진척이 됐을 것으로 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고 그렇게 이제 실천할 건데 이 외에도 이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런 무장애 도시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해가지고 지금 뭐 보니까 공원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 707건을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건 정부 지침에 의한 거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우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여기 와우 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전남 쪽에서는 최초로 BF 공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양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새로 이 조성되는 모든 공원에 BF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에게 장애가 없으면,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그 도시는 장애가 없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노약자, 어린이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뭐 갈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어쨌든 휠체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부분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가 이제 젊음의 도시라고도 하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노년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또 우리 시가 연계해서 타시와 이제 우리 서울에서 라이딩을 자전거 섬진강 라이딩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오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가 많이 서울뿐만 아니라 왜 시외 버스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강양이 또 명소로서 관광을 또 홍보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왔을 때 버스가 없으니까 결국 오다가 이제 순천에 와서 순천 정원 박람회로 터널하든지 그 맛집 거리를 가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 강양시가 이 교통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우리 강양시가 공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면허증 저가 이제 몇 번 겪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에 또 와서 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순간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어서 유인복지관 이제 관장님한테도 그런 교육을 교통 안전교육을 좀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작년에 몇 번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또 반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좀 더 편안한 그 면허증을 반납을 해서 그러신 분들은 또 그 생활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게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또 줘야만이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또 어떻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게 하고 또 경전선 KT 이용에 대해서 타 도시와 이렇게 정차하는 부분 순천역에 이제 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또 서울 가시는 분들이 병원에 큰 병원에 갈 때 버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 KTX를 타고 가시는 순천으로 가서 또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 강양시가 교통이 대외적으로 이제 타 도시로 갈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양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외부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도시, 머물 수 있는 도시로 연계가 되려면 순천 여수로 뺏기지 않고 우리 강양으로 올 수 있게끔 터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장님께 여쭤보는 그런 방법 가지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이제 시외버스, 시외버스가 뭐 좀 줄어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타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수 순천하고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수 순천하고 이 왕복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순천은 그런 대로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수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지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 이틀 전에 그 3개시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열려서 여수시가 요청을 했습니다. 서로 상호 버스 노선을 좀 증편을 시키자. 해갖고 현재 이제 19개 노선에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데 이거를 배로 늘려서 한 38개 노선으로 해보자. 그런 제의를 해서 순천하고 우리 광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거에 19개 노선을 이렇게 증편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정에 형편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그냥 느닷없이 19개를 늘리는 준비도 준비지만 준비했다가 뭐 이용률이 저조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게 또 뭐 그냥 졸속 행정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을 우리도 있고 그러니 이거를 몇 개씩 끊어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용률이 많아지면 또 늘리고 해서 목표 편수는 19편으로 하고 늘리는 목표 편수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여수도 흔쾌하게 해가지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은 심벌력도 약하고 주의력도 산만하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실 때 사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이게 뭐 노인 면허증 반납을 하게 되면 소정에 뭐 이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르신들이 면허증 반납하면 상품권을 30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 노인 그 저기 반납한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전선 KTX 그 이음의 정치화 문제도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것도 그냥 올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셨고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공직자들도 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니까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그동안의 노력 제가 철도공사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도 만났고 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 발주 그때 보고를 딱 받아보니까 역시 용역에서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점은 뭐냐면 일단 광양역에 KTX가 정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대로 그 시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철도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철도공사가 적자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면 어쨌든 정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꿔야 된다 하는 이런 하나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나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철도공사가 이제 이걸 또 저기하고 또 협의할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오면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을 쳐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할 거는 일단 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정차를 하게 되면 순천시 주민의 일부가 이쪽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쪽으로 갈 때 순천역에서 같은 것보다 더 빨리 여기로 올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이 경정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리나 곡성이나 그 다음에 하동 뭐 이런 데서 하동 아마 남해 그 다음에 진주까지도 아마 여기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진주가 아니라 사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쉽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교통편을 이렇게 개설해 주는 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할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뭐 계획은 밝히지 않겠지만 일단 이 광양역 주변을 개발하는 거,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연계도시와의 버스 증평과 면허증 반납 시 30만 원의 혜택 등 그리고 광양역 정차 관련돼서도 효과적인 소식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그 공약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를 무료로 승차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카드를 다 지금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이미 1차 발행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발행을 미처 못 받은 분들을 위해서 11월 1일 이전까지만 발급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 1일 이후에도 요건이 된 분들은 계속 발급을 해서 쉽게 교통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좀 준비한 질문인데요. 내일 동부권 파크 골프장 조성 업무 협약 체결이 있던데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한만공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공원이 한 4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공원들이 약간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다거나 또는 이번 여름과 이번 장마처럼 비가 많이 와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해공원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성황과 지금 묵빛공원과 도봉공원 쪽에
연결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서 쉬고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 동북권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그 기회를 더 연결해서 이 올림픽공원이나 또 도봉공원 이쪽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거나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오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파크 골프장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저변인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작년에 제가 4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 내년에 1개. 내년에 1개는 이제 조금 뭐 유보적입니다만 올해 2개는 하겠다 그래서 섬진강변하고 그다음에 여기 항만 배우부지 거기를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다 막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항만공사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으로 될 건데 이것도 빨리 될 건데 그동안에 좀 항만공사 주저주저 해가지고 제가 뭐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얘를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성사가 돼서 올해 내로 2개는 완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공원들 우리가 운영권을 위임받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옛날에 한번 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반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뭐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 활용도, 그 다음에 이제 항만공사가 저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걸 조금 면밀히 살펴본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은 이 항만공사가 당초에 저런 공원을 만든 이유는 항만공사가 그냥 장사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시민 서비스도 하겠다. 이런 공원 같은 걸 조성해서 서비스 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을 만들고 배우부지 뭐 산책로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좀 강화해가지고 항만공사가 관리하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공사가 그냥 수출입 물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신경 쓰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이런 것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공원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하게 앞으로 한번 해봐라. 이것을 한번 촉구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다면 그 예산을 우리 시의 공원관리과나 이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항만공사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러죠. 하면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죠. 항만공사가 이제 그 배우부지나 구두가 만들어질 때 이 법적으로 이 녹지 공간을 마련하도록 돼 있고 그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용도가 없다는 등으로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항만공사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주시에서도 지금 여수 그 엑스포 부지도 지금 관리하는 마당에 이런 데는 좀 예산 들여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꾸고 또 시민 편의 위주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가면 시민들도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시민들이 안 오기 때문에 방치한다 이게 아니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가꾸어서 좋은 나무도 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지금 광양항공원 지금 이순신대교 건너편에 있는 그 공원도 이제 같은 입장이긴 한데 거기는 뭔가 좀 적극적인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보면 저쪽에 그 공원들은 이제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쪽 말인가요? 여기 배우단지
아니야 여기 저기 라키 호텔 네. 일반부두 옆에 있는 공원 네. 거기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항만공사 그 소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여름철이 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 지금 그 커피숍 같은 데가 이제 젊은 층들이 모이면서 굉장히 거기가 그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가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꼭 그 항만공사하고 협의 이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좋은 말씀. 그 광양 공영 관리, 광양항 공영 관리라는 그런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공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차라리 시에다 줘버리면 시에서 더 정말로 시민들 위해서 좀 더 손길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정확히 언제쯤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예전에 한번 모 의원님께서 창구형 대형마트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후에 잠깐 좀 이슈가 되다가 최근 좀 잠잠해졌다가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열심히 좀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트코를 조금 이용하는 사람인데다가 광양시의 시민으로서는 이렇게 대형 창구형 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제활성도 사무국장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건 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창구형 대형마트라고 하면 이렇게 묶음 단위로만 많이 판매할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가봤을 때는 이렇게 소량으로도 좀 판매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피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는 추진하는 걸 찬성은 하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원래 이 코스트코가 익산시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익산시하고 코스트코 측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오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어긋났다는 소식을 내가 듣자마자 바로 제가 담당 부서장을 불러가지고 바로 접촉해라. 유치해라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이제 우리 저 시의회에서 모 의원이 코스트코를 유치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얘기에서 제가 그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익산에서 어긋난 그 순간에 내가 유치를 지시했다. 내가 얘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각 시군에서 다 달라들었어요. 이게 너무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순천, 여수, 뭐 별별 그 유인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TF도 만들고 열심히 좀 해봐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저는 뭐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했는데 소상공인 측이나 다른 그 분들도 크게 저항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취지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창고형 대형 마트이기 때문에 소매점에 그렇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취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저희들이 살필 겁니다. 가급적이면 충돌 안 해야 되잖아요. 기존의 상권 영향을 안 미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힘이 들어지길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게 되면은 인근 시군에서 아까 KTX 타러 오듯이 많은 분들이 또 광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양 방문하게 되면 그만큼 또 광양이 알려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광양의 지역 경제에 그만큼 또 도움이 되고 꼭 거기만 오겠습니까? 오다 보면은 뭐 어디 관광지도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어디도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비장의 지금 카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접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그 광양신문 이제 독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연합회 회장 일을 겸하다 보니까 그 항상 이 광양시의 발전이 그 아이들의 이제 교육 문화와 함께 같이 성장해 가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이제 광양시 예산 참여 마켓이라고 광양문화도시센터에서 이제 진행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개에서 40개 업체가 이제 그 참여를 했고, 시민들의 투표로 광양시 학원연합회에서 제안한 광양시 영재 발굴단이라는 주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광양 문화도시센터에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현재는 이 영재 발굴단이 꾸준히 좀 활성화되기를 옆에서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광양시의 입장에서는 이 지원이 가능한 요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참여 마켓,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 이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모든 시민들의 그 뭐랄까요, 그 예산이 말하자면 그 수건 사업, 시민들 수건 사업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이게 쓰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뭐 주민 참여 예산이 활성화 안 된다고 얘기들 모두 하시는데, 이런 뭐 주민 참여 예산이 그냥 우리 지역에 이런 수건 사업인데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래 주민 참여 예산의 기본 취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영재 발굴단, 이거는 광양시 전체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뭡니까, 이 참여, 우리 주민 참여, 시민 참여 예산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못 받아서 이게 좀 뭐라고 써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못 읽어보고 와서 지금 이거는 제가 한번 저기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이 내용을 일단 맹렬하게 제가 파악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내년도 청년정책 그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광양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입니다. 젊고 그리고 제철, 항만,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젊은 도시로 청년들이 모여드는 곳인데, 일자리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운영기구가 현재 없고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시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하고, 또 새로운 산업에 발맞춰서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기계 장비라든지 설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인근 지자체에는 2곳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30억을 지원을 해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지는 또 어떠신지 여기에 관련한 질문 두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대로 500명이 넘는 교육 훈련을 이제 시키는데, 이 교육 훈련은 우리가 이제 신산업, 소위 말하는 수소 산업이나 2차 전지 소재 산업, 여기에 걸맞는 학업을 시키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 내용 자체를 우리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리튬 솔루션, 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과 같은 이런 그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내용. 여기서 고도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바라는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시켜서 내보내는 걸로 하는데 회사에서는 그게 만족을 합니다. 왜 만족을 하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뭐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아니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숙련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체가 필요하는 만큼의 인력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들을 우리 교육생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에 강사로 그 앞으로 채용하게 될 회사의 뭐 임원들 그런 분들을 모시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그 옛날 여수에 있을 때 테크니션 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테크니션 스쿨은 고졸자, 그 다음에 전문 대졸자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여수에도 이제 가면은 뭡니까 여수 국가석유화학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걸 교육을 시켰는데 취업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취업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임원들을 갖다 모시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정말 내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력은 이런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인성을 제일 강조합니다. 인성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뽑지는 않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강조해요. 인성과 민주주의의 소양을 가진 시민의식을 제대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고도의 전문성 우리가 데리고 와서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봤더니 포스코 퓨처엠이든가요. 거기는 전문성 전혀 상관없이 뭐 음악이나 미술 전공한 사람 그 사람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훨씬 창의성도 뛰어나고 나중에 발전 가능성도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HRD 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기능, 실기 교육 이런 것 할 때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기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산업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긴밀하게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청년 문제는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도시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가고 젊은이들이 도시에 들어와야 젊은 도시가 되는 거고 그래야 아이도 낳고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면서 학교가 필요해지는 이유가 그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조건 떠나지 않고 여기 머무르는 거. 그 다음에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들어오게 하는 거. 청년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완성을 하면 또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도 발표를 할 겁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중에서 타 시군에서 하려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한번 그런 게 의문이 들면 한번 문의를 하십시오. 그걸 지금 제가 그 감동시대 추진단을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감동시대 추진단한테 그것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말을 해라. 꾸준히 연말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 없는 걸 우리가 다른 시군에 있는데 없는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하고 또 우리 독특하게 우리 시에만 있어야 할 정책들 그런 것도 발굴해서 보고를 해라. 그럼 내가 해주면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 젊음의 거리나 젊음의 광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양읍 같은 데는 지금 거의 죽어가는 도시입니다. 저 7시에만 가면요 불이 확 꺼져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죽어가는 도시가 됐는데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그냥 무조건 높은 건물 짓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하위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광양읍은 광양읍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중마동은 중마동에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양읍에다가 높은 건물 짓고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광양읍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도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하는 도시가 어떻게 할 거냐. 광양은 조용하면서도 이 배드타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깨끗하니까 사람들 와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좀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꼬일 수 있는 그러한 젊은 광장이나 젊은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약성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천해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뭐냐면 지금 여기 와우 찍고 있는 그 청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거 몇 평이나 된 줄 아세요? 7 내지 8평이에요. 그냥 그거는 뭐 아파트라고 볼 수가 없고 아니 원룸 수준이에요. 그거 누가 신혼부부가 들어서 어떻게 애 낳고 삽니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뜨내기들 왔다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거. 그냥 혼자 사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그게 살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급형, 평수 넓히고 그리고 아무리 임대주택이라고 그러지만 자재도 좋은 거 쓰고 멋지게 만들어라네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확장형으로 해서 29평짜리를 만듭니다. 광양읍에다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서 청년들이 결혼했고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임대료를 대폭 낮춰라. 대폭 낮춰라.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청년들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꼬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게 결국은 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돈이 모아지면 주택을 사서 나가거라. 지금요, 이 집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이 집을 하나 장만하려면 중산층 월급을 받는 부부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14년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에 딱 벗어나는 순간에 23년도 늘었어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본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예 거기는 포기하는,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M4 세대란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도권의 집값 상승 현상이 어디까지 미쳤냐? 전부 지방에까지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2억 이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2억, 뭐 3억, 뭐 4억, 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어떻게 그 집값을 마련합니까? 인자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7, 8평에 살아라, 대충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순 나주에 그 100원 아파트, 만원 아파트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싸게도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부영주택 아주 오래된 거, 그거 리모델링 해갖고 이제 들이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문제점, 장점, 단점 네 것도 이제 파악을 하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 나주시 것하고 화순 것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시책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청년 임대주택은 아주 고급형으로 좋게 지어서 보급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면 또 지을 겁니다. 네, 시장님, 잠깐만. 시장님 지금
강원혁 의원이 질문했었던 그 일자리 사업단하고 뭐 지금 일자리 센터 관련해서 네네. 그 제가 이제 제 신문사 건물이 일자리 사업단 안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 시장이 말씀하신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효과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더 늘려나가야 되고 또 지역사회 지원이나 시 지원이 필요한데 문제는요,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일자리 사업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들, 내부적인 상황들을 시장님도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 뭐냐면 통합해가지고 학교처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일자리 사업단에 오는 학생들도 요즘에 뭐 학생들도 다 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주차를 못 합니다. 지금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이제 HRT 센터는 뭐 학교에 있어가지고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이제 첫 번째는 애기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하나고, 두 번째는 운영에 있어서 좀 면밀한 우리 행정이 면밀한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뭐 아까 그 다른 지역에 사는 것처럼 학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 굉장히 그 지금 취지나 지금 그 결과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전부 배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배제하고 새롭게 그래서 그때 비상이 좀 걸렸었죠.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그 좀 문제 있는 부분은 또 좀 배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비상 조치로 그때 상공회의소에다가 저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 이제 운영 과정의 문제점들이 지금 저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